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코리아타임스 박시수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외신 좀 여쭤볼게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들 한 8만 명인가요? 추방하는 유해 정책 폐지를 선언했습니까? 8만 명이 아니라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80만 명이 넘습니까? 88만 제가 명 영을 하나 정도 빠뜨렸군요. 되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정책입니다. 이름을 그 영어로 다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폐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 제도는 그 부모를 따라서 불법 체류 입국을 한 부모를 따라서 그래서 그 미성년자의 경우에 같이 들어왔을 때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사람들 중에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있는 그 이제 청년들을 이제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2년간 그 추방 유예가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은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중에 노동 허가증이 발급돼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연방 프로그램입니다. 그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도입을 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그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다카는 불법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법 이민과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고됐던 어떤 정책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는 이제 제프 세셔스 그 법무장관이 이 정책을 폐기지를 발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다카는 위헌이다. 그리고 미국에 오려는 모든 사람을 허용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미국이 뽑은 대통령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위해 구축해 놓은 세계 질서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인종주의자적인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민 정책을 반대한 1960년대 80년대 위대한 미국을 건설했던 그런 비전을 파괴하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가 영향을 받습니까?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8만 명 정도가 지금 현재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들의 어떤 그 자녀분들이죠. 이제 17,000명 정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금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가장 큰 그 국가는 이제 멕시코 정도로 이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60만 이상이 좀 되는 걸로 같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렇게 약간 저개발 국가에서 출신들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바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 6개월의 어떤 그 대체입법을 마련할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식 폐기는 3월인데요.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그 의회에서 관련된 어떤 대체입 법안을 입법해라. 어떤 이런 지금 현재 조건이 지금 잡히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 정부나 미 하원 같은 민주당 쪽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반응은 나왔긴 나왔습니다. 근데 입장차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려 있다라는 게 이제 어떤 주목할 점인데요. 그 폴 라이언 그 공화당 하원 의장이죠. 공화당 출신의 그 사람은 그 굉장히 뭐 잘 됐다. 뭐 이런 어떤 법안을 수정할 기간을 갖게 돼서 기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출신의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 굉장히 좀 거칠게 말을 했는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 폐기 결정은 심장도 없고 머리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되게 욕을 했는데요. 이게 또 주목해야 될 점이 그 이제 방금 말씀드린 6개월의 어떤 대체 법안을 만들 시간을 줬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양당의 입장이 갈린 상황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후속 입법 만들기는 사실상 굉장히 짧은 거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미 상원과 하원이 모두 공화당 트럼프 쪽이 이제 소속해 있는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떤 대체법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것 자체가 지금 좀 의심스러운 약간 상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고 없다 이렇게 잘라 말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 지난 6일이죠. 그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를 이제 백악관으로 초대했는데 그때 한 기자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재고할 걸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뭐 재고는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일단은 반응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오늘까지 네. 15개 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이에 네.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그리고 그에는 뭐 뉴욕, 워싱턴, 뭐 하와이 다양한 주들이 지금 현재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네. 이 법안은 이 어떤 제도를 발의했던 오바마 대통령도 어떤 젊은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뭐 이런 어떤 말을 했고 또 그 전임자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아메리칸 드림을 짓밟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아마존 같이 실리콘밸리 쪽의 기업들이 이제 이런 어떤 젊고 유능한 친구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위협이 되는 정치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 쪽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현재 많이 나왔습니다. 예. 미국은 철저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만큼 혜택을 받고 또 정책을 유지해가는 나라라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이러면은 좀 불이익을 받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도 인권적인 문제를 또 고민할 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이제 좀 바꿔서 미얀마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아웅산 수치 여사의 나라 미얀마. 지금 이슬람을 믿는 로힝야족에 대한 난민 인종 청소로 상당히 비난에 오르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미얀마 정부군이 인종청소라는 어떤 그런 굉장히 끔찍한 단어죠. 그런 단어를 사용되면서 국제적 비난에 지금 한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약간 접경 지역에 사는, 주로 이제 몰려 사는 로힝야라는 어떤 무슬림을 믿는 소수민족에 대한 유혈 탄압, 뭐 이것이 어떤 쟁점이 핵심인데요. 네. 아시겠지만 미얀마는 이제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미얀마의 정부군이 어떤 무슬림을 믿는 이 소수민족을 유혈 탄압을 했다.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까지 4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를 피해서 방글라데시는 이제 무슬림 국가인데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피난간 난민이 한 15만 명 정도가 이제 된다고 현재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피해가 더 클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재 또 미얀마 정부가 또 로힝야족의 반군이 스스로 만든 반군 단체가 또 이제 유혈 충돌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이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반면에 지금 그 미얀마 정부는 특별한 어떤 대책이랄까요? 이것을 제시하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이슬람 국가들이죠.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미얀마 정부에 대한 비난 그리고 어떤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한 어떤 개입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랑과 평화를 나눠주는 것으로 종교를 가지는 건데 인종 청소나 해쌓고 세금도 안 내려고 그러고 이거 참 종교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웅산 수지 여사 그러면 노벨 평화상 받은 분이잖아요. 요거도 먹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개입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비난을 휩싸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예를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탄압을 비난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서 실제 나온 어떤 발언이 노벨 평화상을 박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부를 살펴보도 사실 이 상황이 쉽지가 않은 게 사실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제 어쨌든 봤을 때 아웅산 수치 여사가 2005년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다수, 결국 불교 국가에서의 다수는 결국 불교 신자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 무슬림을 믿는 소수민족을 너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어떤 인권과 관련된 어떤 것을 또 이렇게 묵과하는 것이 과연 또 옳은가 이런 것도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코리아타임스의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 사드기지 설립되는 건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잔여 발사대 4기가 반입 완료됐다고 하는데요. 이 불가피성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지만 이 과거 대선 과정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이견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일관성이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성주 국민들은 지금 조금 먹먹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문재인 정부의 졸속 배치 추진. 이게 과거엔 졸속이 아니었거든요. 배치도 아니었고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내려가 있답니다.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성리 마을에 계십니까? 예, 소성리에 내내 있다가 지금은 또 성주로 건너와서 예,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치고 또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네. 좀 위로를 드리려고 성주 시내로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분들 중에서 가신 분들 있습니까? 의원분들? 없습니다. 어제 오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예전엔 대선 전에만 하더라도 성주 내려갔던 분들이 몇 분 계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이 오셨죠.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사드 반대 서명을 국회의원 100명을 받는 게 일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10명 받기도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이제 민주당, 국민의당 예.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를 견제하던 당들이 일제히 찬성으로 돌아서고 예. 그동안의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는 사실은 남아있는 의원이라고는 거의 없고, 당의 당론도 정의당 빼놓고는 이제 다 돌아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한 60대 40 정도로 찬성과 반대였다면, 네. 지금은 90대 10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김종대 의원하고 인터뷰하기 전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몇 개 좀 서치를 했는데, 서울신문에 나온 기사에 이런 게 있네요. 김종대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비극이 시작됐다. 코트 닫고. 네. 비극이 시작됐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 박근혜 대통령 때 4월 26일 날 사드 일부를 강행할 때 하고, 네. 이번에, 오늘 강행할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좀 좌절하고, 저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은 다를 것이라고 봤던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이 배치를 하게 됐을 때, 받는 상처는 아무래도 지금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집권 초기에 사드 배치 진상규명을 하겠다, 전략적 환경영향 평가를 하겠다, 주민들과 대화하겠다, 이렇게 3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네. 이런 약속이 무력화되면서 배치가 추진된 데에 대한 그동안의 신뢰와 그다음에 기대, 믿음, 네. 이런 부분이 깨졌을 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상처가 더 클 것이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이거는 결국 누가 이렇게 주민들의 기대를 갖게 만들었느냐. 문재인 정부 자신이고, 네. 그다음에 그런 약속은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별다른 논리적인 설명 없이 이런 것들이 뒤집혔다고 했을 때 그건 문재인 정부에게도 큰 상처가 아니겠어요? 예. 그것이 저는 굉장히 비극적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푸들로 전락했다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발언은 나중에 실제 내놓을 때는 취소를 했는데, 네. 구도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 뼈아픈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 발언입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대화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원유 공급도 끊어야 된다. 그래서 네.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뒤바뀐 입장을 보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좀 저는 이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고통을 느꼈다. 어떤 정말로 고통입니까? 일단 그동안에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과의 대화를 말해왔던 그 기조가 어떻게 예.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예. 예, 저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 그런 면에서는 참 고통스럽게 그 기사들을 읽었어요. 예. 이게 결국은 저로 하여금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로 하여금 커다란 실망과 안타까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중국더러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유 공급을 중단해달라 그러면 중국이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중국이 원유 공급을 일부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중국도 이번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네. 일각에서는 그 원유 중단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다면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사드 배치하지 말았어야죠. 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네. 중국을 이때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사드 배치를 했는데 중국 반응 보십시오. 네. 그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보다 오늘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규탄의 강도가 더 셉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북한 제재 압박이 최고 우선순위라면은 왜 이때 사드 배치를 해서 찬물을 끼얹습니까? 예.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부 여당 입장은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송영국 국방부 장관이 한미 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책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변명치고는 좀 무색합니다. 예, 오늘 송영무 장관이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 그 다층 방어 미사일을 구축하겠다. 예, 이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 했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무기 도입이 또 예견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개념적으로 승인하겠다는 말과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다층적 미사일 방어를 통해 가지고 방위 능력을 형성하겠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조차 그런 해상에서의 이지스함에 장착되는 SM-3 스탠다드 미사일은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 그랬던 무기예요. 예. 한 번도 고려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이걸 고려해가지고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예. 이제는 미국의 말 그대로 어떤 전략적 방위 구상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마지막 남은 우리 주권의 관리 장치가 해제되는 겁니다. 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무리 북한에게 대한 방어도 좋지만 그거 하나를 위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판인데 이건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추상적인 어떤 사드 배치에 관련된 국제 외교전의 어떤 내용은 여기까지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사드로 우리 국방을 책임질 수 있느냐, 북이 우리를 쏘면 사드로 막을 수 있느냐, 이게 근본적인 대부분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네. 사드라는 것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거의 수직으로 발사됐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고각 발사라는 걸 할 때 우리가 방어의 의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목뼈가 부러지듯이 고개를 아주 그냥 하늘로 쳐들고 미사일 날아올 때 기다리는 무기체계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이 8월 26일 날 단거리 미사일을 어떻게 쐈냐면 저각 발사를 했습니다. 예. 고고도를 방어한다니까 저고도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변하고 이 느린 변하고 기다리는 타자를 간파한 투수가 낮고 빠른 직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건 사드로 못 막습니다. 그런데 8월 26일 날 스커드 미사일 발사를 한 지점에서 예. 그 동해상으로 발사한 걸 90도 남쪽으로 꺾으면 바로 성주 포대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고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50km 이하인데 이거 무엇으로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기 낙차큰 변화구만 대비하겠다. 그러니까 빠른 직구로 승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대비에 한이 없는 건데 네. 악순환으로 가는 건데 어떻게 이런 전략 자산의 허상에 빠져서 예. 오로지 한 개의 방어 시나리오만 가정해가지고 이걸 미사일 방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예. 남북 간에는 지리적으로 너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방어의 교리가 통하지가 않는다. 그걸 직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방금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외교적인 전략 또 실질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에 대한 전략, 우리 핵시설, 원자력 발전과 같은 중요한 핵시설에 대한 방어 전략, 좀 더 경제적이고 군사적이고 외교적인 다차원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일회성이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편협적인 그런 전략들이라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화 따로 압박 따로. 그래서 압박할 땐 대화 안 한다. 이러면서 단순한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단순 전략이다. 예. 그렇죠. 그런데 경제 제재는 이제 군사 대비라는 건 하드 파워고, 예. 외교나 대화는 소프트 파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각각은 의미가 없어요. 예, 이 그럼요. 둘이 결합돼가지고 스마트 파워를 구성해야 네. 우리의 국가 자산을 가지고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 뭐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를 엉성하게 결합하든가 편향이 되면 스마트 파워가 아니라 스투피드 파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북 정책을 해도 효과가 없고, 예. 미국도 아무리 북한을 관리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예.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접근법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예. 충동적이고 극단적이고 예. 편향적이고 이런 정책이 남발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어떤 정책을 써도 북한에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게 바로 스투피드 파워라는 거예요. 예,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들어오는데 큰 거 한 방 노리고 남북한 정상회담 정도 같은 한 방 노리고 헛스윙만 하다가 스트라이크 아웃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청취자분들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6859번님. 김종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북한의 침략 방어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 유감스럽게도 완벽한 방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필수적인 방위 능력을 잘 구비하고 국민들을 방어할 수 있는 재래식 수준에서의 우리 방어 체제를 갖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는 어차피 지금 한국의 주권이나 군사적 능력 갖고는 안 되는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부분만큼은 두 가지. 첫째, 한미 간에 합의된 확장 억제력이 제 1번이 돼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주변 외교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이유를 얻게 그 동기를 제거하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지 않고 우리 국방비로 또는 어떤 그 한미연합 군사자산으로 방어를 하겠다 그럽니다만 네. 솔직히 말하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 갖다 놔도 안보의 허점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로 군사력의 한계를 우린 빨리 인정하고 네. 그 한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제는 외교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가 됐는데 네. 우리는 예방 외교와 그 필수적인 방위력 이걸 두 축으로 해서 체제를 잘 갖추고 나머지는 뭐 동맹이나 국제관계를 통해 풀어야죠.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성주에서 올라오시면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회도 한번 들어보고 또 동방경제포럼 다녀온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이야기를 할 때 안보적 관점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게 성주 현장에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계셔서 전화 연결이 좀 안 좋았습니다. 상태가 청취자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수진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